그리고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에 꽤 훌륭한 플레이어들을 상대로도 인지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당신이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게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당신이 예상한 방식으로 적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때때로 당신이 무언가를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일단 당신이 이 점을 깨닫고 나면 내가 Y를 하면 상대가 X를 할 거야 라는 식의 막연한 추측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상대가 당신에게 카운터를 치려고 해도 상대가 정확히 무엇을 할지에 대해 내가 생각만큼 잘 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안도감을 주거든요. 이제 당신은 그냥 플레이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당신이 말했듯이 이건 낮은 레벨에서 특히 더 그렇고요. 저는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려는 분들을 코칭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일단 기다려보세요 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나서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전략을 짜라는 거죠.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네?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지? 가장 큰 징후는 뭐지? 나에게 아주 깊이 있는 정보를 주는 쇼다운 상황은 무엇일까?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정보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냥 본인의 게임을 하세요. 당신에게 가장 좋다고 느껴지는 대로 플레이하세요. 네, 그건 마치 우리가 익스플로잇 중심의 게임 이론을 발전시키기 시작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말하자면 만약 당신이 익스플로잇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들키지 않을지, 상대의 어떤 정보가 이 전략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알려주는지, 또 어떤 정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알려주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전략을 실행하는 동안 이런 것들을 계속 의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제가 예전에 이그니션 2K에서 플레이할 때 그걸 스트리밍하곤 했는데요. 제가 그 풀에서 익명이 아닌 유일한 플레이어였어요. 사람들이 제 방송을 켜서 누가 나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제 전략을 꽤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특별히 비밀스럽게 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적응하려고 노력했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명백하게 오버폴드하는 라인이 있었는데 상대들이 적응을 시도하면 15% 정도 오버폴드하던 라인이 한 8% 정도로 줄어들곤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라인은 수익이 났습니다. 그 익스플로이트 전략은 여전히 유효했던 거죠. 솔직히 스트리밍을 하면서 꽤 익스플로이트하게 플레이하고 수익도 많이 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상대들을 실제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그들의 실력을 너무 높게만 봤던 거예요. 물론 저보다 익스플로잇이나 적응을 더 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풀 전체를 놓고 보면 생각했던 것만큼 큰 걱정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꽤 흥미로운 경험이었죠. 실제로 이그니션 2K에서 엄청난 양의 핸드 샘플을 가지고 두 자릿수 윈레이트를 기록하는 플레이어들을 몇 명 알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홀카드가 다 공개되는 환경인데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모든 사람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저는 두 자릿수까지는 찍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항상 말하곤 했어요. 이 게임에서 더 많이 이길 수 있다고요. 재미있는 건 제가 플레이하던 게임에서 사람들을 코칭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드러났죠. 이야기가 옆으로 샜네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지금까지 우리는 게임 플랜이나 핸드별 EV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섞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략을 단순화하고 싶다고 해보죠. 우리가 어떤 풀에 있고 기본 게임 플랜으로 플랍 C벳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 단일 사이즈 전략으로 단순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익스플로이트 게임 플랜을 더할 수도 있어요. 이 노드의 C벳 상황에서 레글러들이 대응하기에 가장 껄끄러운 사이즈는 이것이다 라는 식으로요. 혹은 이 사이즈에 대응하는 매우 비직관적인 방식들이 있는데 실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조차 대부분 그 점을 포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사이즈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사람들은 모든 핸들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거나 혹은 GTO가 선호하는 사이즈는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걸 사용하곤 하는데요. 제가 말한 방식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당신은 이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평소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러실 것 같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제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공부하는 걸 진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건 꽤 많은 포커 플레이어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일 텐데 예전에 친구와 나눴던 대화가 기억나네요. 어떻게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물었죠.
너는 네 모든 상대가 공부를 하고 핸드 히스토리를 리뷰하고 솔버로 핸드를 돌려보고 모든 플레이어에 대한 노트를 적고 풀에서 가장 강력한 레귤러들을 분석한다고 생각해? 라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죠. 아니야, 친구. 이 사람들은 포커 플레이어들이라고. 대학을 중퇴한 사람들이지 학사나 석사를 마치고 금융권 퀀트로 일하러 간 사람들이 아니야. 도박과 카드게임, 그리고 쉽게 돈 버는 걸 좋아해서 그런 길을 거부한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저는 포커 플레이어들을 사랑하고 그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매우 지적이면서 동시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엄청난 양의 분석과 공부를 해내는 능력, 이 두 가지 기술의 조합은 보통 포커 플레이어의 길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지능이 부족하거나 혹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그라인딩할 능력이 없거나 둘 중 하나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당신이 말하는 방식은 포커에 접근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까지 노력을 쏟아붓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게 제 느낌이에요. 글쎄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노력을 얼마나 들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성실하게 파고들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특정 스팟에 접근하는 철학으로 삼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게임 플랜에 대해 많은 분석을 했거나 혹은 많이 하지 않았더라도 각 핸드가 어떤 베팅 사이즈를 선호하는지 대략적인 감이 있고 기초적인 게임 플랜이 있다고 해보죠. 그런 상태에서 저를 어떤 노드에 넣어두는 겁니다. 이를테면 3bet 팟에서 아웃 오브 포지션 상황인데 C베트를 할지 혹은 더블 배럴을 날릴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치죠.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상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철학으로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상대가 대응하기에 가장 부자연스러운 사이즈가 뭘까? 혹은 내가 알기로 상대가 비직관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이즈가 뭘까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사이즈를 썼을 때 상대가 특정 핸드들로 방어해야 하는데 그게 상대 입장에서 껄끄러워 보인다면 그냥 그 스팟에서는 그 사이즈를 쓰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핸드를 보면서 이 핸드가 이 사이즈로 베팅할 이유가 있나를 따져보는 거죠. 아니라면 체크하고 맞다면 베팅하는 식입니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3bet 팟의 Cbet 상황을 분석해 봤더니 75% 팟 사이즈를 썼을 때 상대의 방어 전략이 수많은 텍스처에서 매우 비직관적이고 방어 기준점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할 테니까 그 사이즈를 주력으로 쓰겠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상대가 어떤 종류의 실수를 할까요? 기대값이 플러스 EV 콜을 폴드할까요? 아니면 기대값이 제로 EV 콜을 폴드할까요? 그거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상대가 아주 조금이라도 폴드를 더 한다고 가정해보죠. 만약 상대가 플러스 EV인 콜을 아주 조금이라도 폴드한다면 그건 저에게 좋은 결과겠죠? 상대가 플러스 EV인 콜을 폴드한다면 당연히 그만큼 돈을 버는 셈이죠. 상대가 0 EV인 핸드를 폴드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기대값이 제로 EV입니다. 제로 EV라는 게 게임 트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결정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떤 스팟에서 상대가 너무 많이 폴드한다면 빈도 측면에서 제가 팟을 너무 자주 가져가게 되니까 결국 돈을 벌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제가 베팅을 했는데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좋아요.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게 제로 EV라고 해도 나중에 상대가 미래의 스트리트에서 블러프를 통해 기대값을 채우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계획들이 이 콜을 제로 EV로 만드는 요인일 수도 있고요. 결국 전체적인 EV는 0이라는 소리죠. 포커에서 실수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빈도 실수고 다른 하나는 제가 예전에 근본적인 실수라고 불렀던 EV 실수입니다. 제가 믹스드 캐쳐들을 전부 폴드한다고 칩시다. 그건 당신이 오버 블러프를 할 때만 실수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정확하게 블러프를 하고 있다면 제가 콜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추가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전체적인 전략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블러프가 추가 수익을 내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대신 당신의 밸리 핸드들은 수익이 줄어들겠죠. 수익이 줄어들겠죠. 네. 하지만 특정 핸드를 가지고 특정 스팟에 놓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포커에서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너무 빨리 거시적인 EV나 전체적인 전략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스팟에서 이 핸드가 돈을 벌어다 주는가를 덜 보는 거죠.
특정 스팟에서 우리는 그냥 이 핸들을 들고 있을 뿐이잖아요. 자, 상대가 제로 EV 콜을 폴드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래요. 우리의 밸류 핸드로 돈을 더 못 벌 수도 있고 전체 전략의 수익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이 사실에 맞춰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정리해 보죠. 만약 사람들이 특정 사이즈의 오버폴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그 사이즈로 기꺼이 오버블러프를 할 의향이 있다면 당신의 예측이 맞았을 때 돈을 벌 것이고 틀렸을 때 돈을 잃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공짜 돈을 가져가려면 반드시 언밸런스한 레인지로 C벳을 날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관점에서는 한 번에 한 핸드씩 접근하면서 상대가 오버폴드 하니까 이 핸드로 항상 블러프 배팅을 해야지 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수익 창출은 상대가 오버폴드하고 있다는 당신의 가설에 기반하는 것이고 그건 괜찮습니다. 좋은 전략이죠. 다만 이건 제가 자주 말하는 백 오프 트릭스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오버폴드 할 거야. 그러니 나는 오버블러프를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상대가 오버폴드 하지 않는다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팟의 75%를 베팅하는 건 좋은 트릭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사이징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 어떤 스팟에서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75% 베팅을 하면 저는 이건 트릭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종류의 트릭인지 파악하려 하죠. 보드를 보고 이 보드가 콜을 너무 많이 하기 쉬운 보드인가? 폴드를 너무 많이 하기 쉬운 보드인가를 따져봅니다. 폴드하기 쉬운 보드라면 좋아, 블러프 트릭이군 하고 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를 한다는 건 어떤 면에선 불장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적응력이 매우 뛰어난 부류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특정 스팟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당신이 말한 방식으로 기꺼이 조정하겠다는 아이디어에 가깝습니다. 만약 내가 이 사이즈를 썼을 때 상대가 이렇게 반응한다면 나 역시 밸류벳을 그렇게 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상대가 너무 많이 오버폴드하고 있다면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스팟은 방어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이니까 상대가 나를 상대로 충분히 다시 압박해오지 않을 거야 라고 예상한다면요. 그러면 저는 블러프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밸류벳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씬하게 가져갈 겁니다. 너무 많은 핸드로 너무 많은 돈을 팟에 집어넣는 거죠. 상대가 그에 대응해서 똑같이 강하게 밀고 나오지 않는다면 상대는 그냥 지게 될 테니까요. 네, 이건 포커의 가장 기본적인 요령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당신은 언제쯤 플레이하셨던 건가요? 몇 년도쯤이었죠? 어디 보자. 제가 이그니션 EK를 쳤던 게 2022년쯤이었고 대략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였던 것 같네요. 네, 꽤 최근이긴 하네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체크레이즈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를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을 거라는 소리와 같아요. 그럼 요령은 간단합니다. 그냥 상대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게 먹히거든요. 이 방법의 좋은 점은 블러프나 밸류벳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를 계속 때리는 것뿐이란 점입니다. 상대는 받아칠 줄 모르니까 반격 같은 건 일어나지 않죠. 만약 상대가 받아친다면 그건 바로 눈에 보일 거고요. 그래서 레이즈를 하지 않는 레인지를 상대로 시벳을 과하게 하는 건 확실히 아주 좋은 트릭입니다. 맞아요. 제 플레이를 보면 실제보다 훨씬 더 변칙적이거나 익스플로이트 위주로 플레이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생각에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이런 과정을 직접 반복하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전략을 짜는 다양한 방식이나 생각하는 법을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제가 베팅 사이즈 이야기를 하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 스팟이 콜이나 폴드 결정이 쉬운 곳인가? 그렇다면 이건 블러프 트릭이겠군 하고 바로 알아챌 수 있겠지만요. 저도 경험이 쌓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아니요, 그런 분들은 정말 드물어요. 당신 말에 동의합니다.
실험해보고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방식이 중요하죠. 아주 쉬운 스팟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 업스윙 코칭 강의에서도 했던 이야기인데 누군가 플랍에서 C벳을 하고 턴에서 책백을 하거나 아예 플랍에서 책백을 했다고 칩시다. 그 책백 레인지에는 핵심이 되는 핸드들이 있고 빈도가 섞인 다양한 핸드들이 있죠. 예를 들어 보드가 에이스 9, 2인데 상대가 책백을 했다면 상대는 킹, 퀸, 잭, 10, 9X 같은 카드들, 그러니까 에이스보다 낮은 카드들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레인지의 핵심이라면 그런 핸드들로 콜하기 정말 껄끄러운 금액을 베팅해 보는 거죠. 과연 이 사람이 강한 핸드로 책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인지 시험해 보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러지 못해요. 전략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디테일들은 다 쳐내고 뭉뚱그려서 그냥 본인 눈에 익은 직관적인 부분들만 남겨두고 단순화해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어떤 사람들은 올바른 대응법을 몰라서 대응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레인지에 에이시스를 섞어두는 게 대응이라고 생각하죠. 난 에이시스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팟을 키울 때 크게 먹을 수 있어 라고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안 통하죠. 물론 제가 블러프를 엄청나게 한다면 에이스스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를 에이스스로 스넷콜하며 아무리 좋아해봤자 그게 근본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높은 레벨의 플레이어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걸 보고 놀라곤 합니다. 제가 코칭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 느끼게 돼요. 여기서 제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멘탈 게임 지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 수익, 달러 측면에서 중요한 것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쪽에 귀를 기울이게 마련이거든요. 어떤 학생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라면 리뷰조차 하지 않을 핸드들에 집요하게 매달립니다. 정작 훨씬 더 중요하고 답이 명확하지 않은 핸드들은 무시하면서요. 답이 없으니까 피하는 거죠. 대신 큰 팟이 오갔던 핸드들만 보면서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그 핸드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는 건 항상 실전 문제입니다. 제 관점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말이죠. 코치들, 특히 경험 많은 코치들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 중요한지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입하려 하죠.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계속 그 핸드에만 집착하게 될 겁니다. 가상 속 그 친구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리버에서의 블러프 캐칭에는 명확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는 상대의 밸류 스레시홀드가 형성되는 지점이 있죠. 그 지점이 어디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스레시홀드보다 위에 있는 모든 핸드로는 당연히 콜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사실 리버까지 가져간 핸드들 중 상당수는 결국 블러프 캐쳐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핸드들은 기대값이 제로에 가까워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핸드들에 굳이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자, 이제 이런 핸드들을 들고 리버에 도달했는데 그게 이를테면 -1 빅블라인드 콜인 상황이라고 칩시다. 그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리드가 있는가라고요. 리드가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없다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정답은 없거든요. 당신을 승리로 이끌어줄 해답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실전에서는 200 빅블라인드를 딸 수도 있고 100 빅블라인드를 잃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갬블링인 거죠. 더 많이 이기게 해주는 필승법 같은 건 없다는 소리예요. 일단 플레이어에게 이런 프레임워크를 심어주고 나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자, 이제 이 핸드가 아직도 그렇게 중요해 보이나요? 라고요. 만약 그들이 그냥 리버에 가져온 카드가 기대값 제로인 캐쳐였고 어떻게 할지 몰라 헤매고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좋네요. 그럼 RNG 30% 돌리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 이기고 지는 게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와요. 핸드 밖에서는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막상 나의 핸드가 시작되면 그 순간 자기가 한 행동이, 다시 말하지만 성공한 사람인지 혹은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너무 커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콜을 하든 폴드를 하든 지금 이 순간이 내 포커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선 자신이 진짜 찾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명확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봐요. 사실 그건 삶의 의미와 사랑, 그리고 수용이거든요. 많은 포커 플레이어가 이걸 갈구하고 있어요. 당신 말대로 많은 이들이 대학을 그만두거나 아예 가지 않은 사람들인데 평범한 방식으로는 성공이나 위대함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세상에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 고군분투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순간 콜을 해서 이기거나 옳은 결정을 내리는 건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찰나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자신을 정직하게 사랑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 순간에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조차 불가능할 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 중요한 욕구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신경계와 정신은 전략적인 게임을 하는 것보다 이 욕구들을 채우는 걸 항상 우선시할 거예요.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남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니까요. 그래서 이건 결국 스스로를 아끼고 감사하며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내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내 존재나 자존감의 문제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냥 포커에서의 실수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전략적인 것처럼 들리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 바탕에는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는 동기가 깔려 있습니다. 수학 시험 같은 걸 볼 때 머릿속이 하얘져서 얼어붙는 것과 같은 원리인가요? 정확히 같은 원리죠. 특히 서구 문화는 성과 중심적이에요. 흥미로운 건 이스라엘 같은 유대인 문화는 두 가지 사이의 균형을 아주 잘 잡는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성과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인간에 대한 깊은 가치와 문화적 뿌리가 아주 탄탄하거든요.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일반적인 서구 문화는 깊은 유대감을 가진 공동체 없이 오직 성과에만 너무 집중해요. 그래서 학교나 대학에서 모든 게 내가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느껴요. 수용받는 것, 사랑, 나의 선함까지도 말이죠. 그러면 이건 더 이상 게임이 아니게 돼요.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죠. 사실 우리처럼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려면 이게 게임이어야 하거든요. 저나 당신은 답을 모르는 복잡한 나의 핸들을 마주하면 짜릿함을 느껴요. 대체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재미있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이건 공포입니다. 내가 답을 모르면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수학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운스윙 중인 포커 플레이어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자기가 포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거죠. 한동안 계속 이겨왔더라도 지난 3개월 동안 성적이 좋지 않으면 갑자기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나의 핸드는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저는 플레이어들이 이런 상황에서 늪에 빠지듯 무너져가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그러면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더 노력하고 플레이 시간도 늘리죠. 모든 걸 더 많이 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맞아요.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강박이 바로 문제입니다. 당신 말대로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 하니까요. 우리 문화는 당신이 하는 일이 곧 당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기고 있을 때는 스스로를 위닝 플레이어라고 생각하죠. 그게 자신의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처럼요. 하지만 그건 내가 이기고 있다는 사실에 내 가치를 연결해 둔 거예요. 그래서 잃기 시작하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잠깐, 나 위닝 플레이어 맞아? 나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 하고요. 의구심이 들 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을 하는 나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가를 되찾는 거예요. 당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질들, 예를 들어 적응력이나 호기심, 세심함 같은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본질적인 것들에 연결되면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